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 중 한 분인 이 리처드 파인만. 네. 친구랑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부엌에서 스파게티를 좀 부러뜨려 넣어야겠다 하다가 확인한 현상이. 뭘 부러뜨려요? 이거를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되게 쉽게 부러지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부러뜨려. 끝을 잡고 그때는 잘 세 조각을 부러뜨리죠. 네. 모든 파스타면 그래요? 끝을 잡고 부러뜨리면 세 조각을 했는데요? 무조건 세 조각을 해요. 해보세요. 힘을 줘보시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무조건 세네 조각이 나요. 저희가 여행을 주제로 다뤘을 때 네. 모든 길은 이탈리아로 통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오늘 드디어 이탈리아를 주제로 다루게 됐어요. 게다가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오. 아 근데 이탈리아라는 주제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르네상스의 나라이기도 하고 뭐 미술, 음악, 또 궤도님 좋아하는 과학자들의 나라이기도 하고 아, 그럼요. 미식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을 수 있을까 싶은 나라가 이탈리아인데요. 여러분들 이탈리아 좋아하세요? 이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가 된 게 이제 80년대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모르시죠? 여행 자유가 하니까 네. 너무 오래전에 옛날에는 교육받고 국제여행을 출국하고. 외국 여행을 마음대로 못 역사 속 갔어요. 이야기 같은 네. 게 네, 있네요. 허락받은 사람만 나갔어요. 아하. 그러다가 8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 여행 자유화가 돼서 사람들이 갑자기 드디어 이제 해외로 열리니까 대학생들이 와 여행이다 해서 쏟아져 나가게 되는데 어딜 제일 먼저 가고 싶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미국? 아니 보통은 유럽으로 가고 유럽. 싶죠. 아. 왜냐하면 기차 여행 맞아. 다니는데 미국은 차로 다녀야 되니까. 근데 금과 옥조처럼 그 사람들이 다 항상 나누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루트를 짤 때 런던으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나와라. 이렇게 항상 말을 이유가 했어요. 뭐예요? 이유가 반대로 해가지고 이걸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로마에서 들어가서 런던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쵸. 비행기를. 그쵸. 그렇게 하면 여행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전체 여행 중에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끝내주는 게 로마,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딱 먼저 보고 나면 파리도 시시하고 런던도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럴 찬사, 찬사. 정도구나. 개인적으로 저는 나폴리가 제일 좋았어요. 오, 마르게리타 피자가 이게 드문데 나폴리가 맛있어. 제일 좋다는 사람은 정말 맛있는 게 드문데. 많으니까 아니, 다 좋았는데. 좋았는데 네. 그 우리 나폴리 맛피자 있잖아요. 네. 마피아. 마피아 권성준 셰프님. 그 제가 이제 그 나폴리에서 좀 피자집 추천해 달라 그랬더니 몇 개를 좀 알려주셨는데 그 마르게리타 피자를 처음 만든 곳이 있대요. 네. 거기 가서 먹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와 기본이지 기본. 술술 들어가요. 술술. 거기 그 골목길에 다 서가지고 이러고 먹고 맞아. 있잖아요. 네. 쭈그려 화덕에 막 앉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죠.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 이탈리아에는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곳곳마다 포르노가 되게 많은 거 알아요? 아 그거를 또 미리 알려주시지. 미리 알려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주변을 잘 안 보고 살피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포르노, 일 포르노가 화덕이라는 뜻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식당 이름 네, 앞에 저도 화덕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방송사고인 줄 알고 이거 어떤 표정을 아니, 지어야 되나 아니, 막 이러면서. 형님 저도 화덕 얘기한 거거든요. 네. 저 화덕을 좋아하는데 못 봤네. 화덕 내부 온도가 금성 알았어요. 나만 표면으로 이상한 돌아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선 다 화덕으로 피자를 화덕. 구우니까 그러니까. 그 집집마다 일 포르노가 다 적혀 있는데 그래, 우리나라 집집마다. 말로 예, 한글로는 포르노라고 다 적혀 있죠. 그렇구나. 어쩐지 좀 더 네. 세심히 구글 살폈어야 맵을 되는데. 보면. 그렇구나. 근데 마르게리타 피자가 왜 마르게리타 그 피자인지 아세요? 어떤 여왕 이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와, 네, 그래요?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어. 이탈리아 네. 국기 우리 삼색기 아시죠? 네,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바로 그거예요. 네. 새로 통일왕국이 됐으니까 이탈리아 사상으로는 거의 수천 년 만에 로마 이후에 처음 통일왕국이란 네. 말이에요. 어. 이런 상황인데 이 고각인 um베르토 1세랑 부인인 왕비랑 나폴리 근처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역에 피자를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이 국왕 부부가 왔으니까 네. 특별한 피자를 대접했는데 피자가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네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피자가 삼색으로 되어 있는데 초록색, 바질, 바질. 하얀색, 치즈, 그리고 빨간색, 토마토. 이 자켓. 삼색으로. 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 바로 이건데 먹고 나서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이 왕비 이름이 마르게리타거든요. 그래서 그때 먹었던 왕비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지게 돼서 마르게리타 피자가 됐어요. 네. 아 근데 진짜 그 나폴리 마피아라는 분은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지 않아요? 잘 줬어요. 우리가 이탈리아가 워낙 미식의 도시고 먹을 게 많으니까 EAT에서 이탈리라고도 이름을 맞아요. 짓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영어로 가능한 상점도 이름인데 있고. 마에다가 시옷 받치면서 마피아하는 건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말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탈리아의 요리를 적은 책 중에 너무너무 재밌게 깔깔거리면서 읽은 책이 그 박찬일 셰프님의 네네. 어쨌든 이태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먹다 할 때 네,
이에다 시옷받침 아, 이태리인데 어. 그분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의료 공부하고 지내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너무 말하듯이 재밌게 쓰셨는데 워낙 글빨이 좋으셔서 너무 글 잘 쓰시죠. 네, 막 책도 많이 제가 내시고. 중간중간에 페이지에 이렇게 크크크를 연필로 써놓을 정도로 너무 웃겨서. 네, 어. 겉으로 보면 막 이탈리아의 어떤 비합리적인 것들을 욕하는 것 같은데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러고도 이탈리아를 안 가보고 배겨 하는 이탈리아를 향한 찬사가 막 듬뿍듬뿍 담겨 있죠. 저는 이탈리아를 너무 좋아해서 네. 바빠도 시간이 나면 꼭 이렇게 제 마음의 안테나가 향했던 곳이 이탈리아인 것 같아요. 잘생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탈리아 남자 잘생긴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네. 이탈리아 남자 하면 굉장히 막 낭만적일 것 같고 네, 맞아요. 연애 너무 잘할 것 어. 같고 그런 어떤 통념 혹은 편견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알베르토 몬디시가 쓴 책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네. 지극히 사적인 이탈리아인가? 그런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 얘기를 한 챕터에서 다뤘어요. 한 챕터나. 거의 한 권감이죠, 한 네, 권감. 본인이 억울한 거죠. 이탈리아 어. 남자로서. 네. 온갖 칭찬을 하면서 너 너무 아름답다라든지 이렇게 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저 이거 너무 동의해요. 표현을 잘할 뿐인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리고 네.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신미안이 있는 거. 예쁜 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예쁘다. 일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아예 그냥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꼬마아이들도 솔직하다는 그래서 거고. 얘기해요. 지나가다가 뭐 예쁘다. 보면 예쁘다 네, 얘기하고. 지금 꼬마 얘기했는데 그 몬디시 책에 그런 게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유럽에서 네. 화제가 된 동영상이 있다는 건데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모르는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보면서 슬픈 아이야 왜 눈에서 보석을 떨어뜨리고 있니 이렇게 말을 해요. 초등학생인 남자아이가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네. 소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면 특히 이제 북유럽에서 이탈리아 남자들 굉장히 폄하하는 견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치다고 네. 너무 느끼하다고. 아하. 근데 이탈리아 남자는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는 고백을 안 한대요. 예를 들면 청혼을 한다거나 네네.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오그라들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모든 이신전심. 것은 다 분위기로 간대요. 어. 연애의 어떤 그 진행되는 과정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약간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 사이도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이탈리아 있는 사람들끼리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어. 뭐 누가 사귀게 되면 이제 스킨십의 단계들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제스처나 분위기에서 어떤 걸 했는데 상대가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면 아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구나라고 좌절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해서 검증 단계를 거쳐야지 이제 사실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또 기념일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네. 1일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데 네. 난이도가 좀 있네요. 난이도가 있네요. 예. 아, 저는 이탈리아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그냥 제목에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는 이탈리안 잡. 이탈리안자. 네, 보셨죠? 카체이스로 굉장히 유명하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미니 쿠퍼. 미니 쿠퍼가 세대가 세대가 쫙 가는 거. 그 지하철에 네. 그 선로를 달리잖아요. 그걸로 되게 또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 차 종 자체가. 트라이브 앱 들어가셔서 라이프버스 TV 구독하고 계시다는 것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프리미엄 영화 상영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결국 이탈리아에서 한탕하는 영화잖아요. 네, 그래갖고 범죄를 이제 손을 떼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한탕을 하자. 그래서 한탕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동료의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걸 잃고 문제가 생기고 팀도 흩어지고 근데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열심히 또 동료들과 머리를 써서 굉장한 두뇌 플레이와 막 반전과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 되게 재밌게 봤던 오락 영화인데 이탈리아 기반으로 하는 범죄 영화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피아의 네.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안 잡은 그냥 이탈리안 잡 해가지고 이제 거의 시작을 이탈리아에서 하는 영화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영화들도 뭐가 터지면 일단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좀 되는 게 꽤 있더라고요. 007 영화도 이탈리아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더라. 이거 3가지나 돼요? 네네네. 하나는 네. 일단 이탈리아 반도 모양을 보면은 네. 네. 이 지중해 중앙으로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장화 모양을 네. 그렇죠. 그리고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네. 일종의 프랙탈 구조입니다. 자기 유사성이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어딘가 몰래 들어오기 좋은 구조다. 마약이나 무기나 밀수품 이런 것들이 다니기가 너무 좋은 이 통로인 거죠. 특히나 또 해변가 추격신도 많은 게 아름다우니까 네, 이게 범죄랑 관련됐는데 추격신을 멋지게 잡으려면 이탈리아 해안가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 뭐 네. 이해가 되네요. 그죠? 네. 재밌는 게 저도 보니까 이탈리아에 세계 최초 최고 예술품 전담반이 또 있대요. 이게 위작 판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 수사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쩌면 범죄도 많지만 범죄를 막기 위한 창과 방패가 공존하는 곳이라서 범죄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온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네. 남부 시칠리아 마피아에 대한 그건 이야기입니다. 뭐 좀, 네. 대부.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한 깡패라고 볼 수가 없고 사적 재산 보호 집단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일 과정에서 공권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힘을 가진 마피아라는 집단이 등장을 해서 돈을 내면 내가 이것들을 보호하고 이것들이 교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전담해 주겠다. 이렇게 돼서 마피아가 탄생을 해서 어쩌면 범죄 조직만으로 보기 어려운 국가 분위기상 등장한 집단이기 때문에 범죄 얘기가 많이 약간 나옵니다. 보안관 같은 느낌도 네. 있는 거죠. 그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왜 마피아가 생겼을까? 특히 이탈리아 뭐 밀라노도 아니고 베니스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시칠리아에서. 시칠리아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랑 사실은 관련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탈리아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제대로 발휘된 게 19세기 이전으로 보면 로마 시대밖에 없어요. 네. 그 사이로는 다 도시국가라든지 작은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시칠리아 왕국이 있었긴 있었지만 그 자체로 권력이 굉장히 강하지도 않았고 중앙으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낙후돼 있고 가장 그 뭐 이 지역의 어떤 GDP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주들이 시칠리아에서 소작농들의 자기 땅을 소작하게 하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걷어들이는 돈으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꾸 도시로 가다 보니까 그럼 자기 땅을 관리해서 소작농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돈을 뭐 받고 이런 것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관리자가 필요하죠. 우리말로 그걸 마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도 이탈리아에 새로운 마름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가벨로티라는 건데요. 이 가벨로티인 사람들이 이탈리아판 마름인데 이 사람들이 지주의 이익을 대신해서 소작농들을 세게 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원래 내 땅이 아니잖아요. 네. 대신하다 보니까 그들을 강압하기 시작하면서 범죄 집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일이 되잖아요. 네. 통일이 되면 중앙에서 로마에서 이제 관리를 파견할 거 아니에요. 관리를 파견하는데 옛날에는 언어 차이가 너무 심해서 네네. 일단 언어가 안 통해요. 네. 그럼 언어를 안 통하고 제대로 굴리면서 여기서 이제 뭐 세금을 걷어내는 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중앙 권력이 지방에 부패한 권력인 가벨로티들하고 결탁이 되죠. 그래서 중앙 정부하고 마피아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랜 세월 이어져서 사실은 80년대, 90년대에도 마피아랑 정부가 이렇게 결탁이 되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영화 자체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잖아요. 많이. 그렇죠. 뭐 지하 세계 이게 그렇죠. 영화에도 뭐 일디보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모라 같은 영화를 봐도 나폴리 마피아들이 나오고 그런 어떤 역사랑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 막 마피아들이 있으니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같이 선량한 관광객들은 오히려 마피아가 안 건드리죠. 그래서 마피아가 있는 고장 뭐 시칠리아를 간다고 해서 더 겁을 내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심하는 게 좋죠. 세계 어딜 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조심해야 되고 치안이 중요하지만. 네. 스마트폰이 비싸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그냥 들고 도망간다는 거야. 저는 이탈리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탈리아에서 뭐 속설이.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나폴리에서 혼자 여행하는데 정말 여권을 포함해서 모든 지갑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싹 다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정말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출국 바로 전날 빈털터리가 되고 혼자인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아 진짜 이렇게 위험한 나라 나폴리 다시는 안 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내년에 지갑 찾으러 또 와야겠다. 그러니까 하루를 제가 돈 없이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다닌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만큼 돈보다. 이탈리아가 너무 좋으니까 아 다음엔 더 조심해야지, 또 와야지 이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갔던 이유가 그냥 하나였어요. 네. 그 나의 눈부신 친구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됐는데 총 4부작으로 나폴리가 배경이잖아요. 근데 나폴리가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나폴리 중에서도 되게 굉장히 빈민가가 가난하죠. 배경인데도 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폴리도 가고 여기저기를 이제 혼자서 갔는데 그때 제가 배를 타고 폰자라는 섬을 갔었어요. 근데 그 폰자에서 이탈리아에서 온 아줌마 3명하고 친해진 거예요. 숙소를 같이 써서.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해변에서 뭐 해수욕도 하고
그러면서 너는 왜 나폴리를 왔니라고 해서 이 나의 눈부신 친구를 보고 오게 됐다. 막 이렇게 해변에서 같이 둥둥 떠가지고 이탈리아어 단어 막 얘기하고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이탈리아어 선생님. 와. 이렇게 수준 낮은 이탈리아어로 막 얘기하는 게 너무 귀여우니까 아. 이 선생님들이 다 붙어가지고 막 써가면서 가르쳐주고 통역산지도 모르고. 근데 저 너무 재밌었는데 그렇게 지내고 이제는 각자 갈 길이 있으니까 헤어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했던 이야기에 제가 네. 너무 감명받았어요. 네. Tu sei la mia amica geniale. 너가 나의 눈부신 친구야 이러고 헤어지시는 거예요. 딱 그 영화를 네, 제가 그것 처음에 때문에 했던 갔는데. 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더 좋아하는 작품으로 남았죠. 네. 나의 눈부신 친구는 엄청난 대서사시예요. 그래요. 두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 처음 만나서 거의 60년의 세월 동안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성장을 하면서 때로는 친한 절친 관계였다가 때로는 질투를 하고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탈리아의 격변의 시기를 함께 헤쳐가는 아 그럼 어릴 때부터 서사가 쫙 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계속 바뀌고 이게 저도 이제 시즌 1, 2 나오고 나서 너무 한참 있다가 3가 나오니까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책을 읽었는데 책을 한 3페이지만 읽으면 눈을 뗄 수 없게 재밌어요. 뉴욕 타임스에서 각국에 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저명한 그런 작가들, 시인들 뭐 등등 평론가들한테 21세기 최고의 소설이 뭐냐라는 걸 설문조사했어요. 네. 1위가 나의 눈부신 친구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놀랍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이럴 정도고 이 쓴 사람이 이제 엘라나 페란테인데 엘라나 페란테는 국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명성이 높고 뭐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도 오르고 이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게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향이 나폴리다, 여자다. 두 가지밖에 몰라요. 지금 데뷔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네. 30년 가까이 되는데 얼굴도 이렇게 공개한 인터뷰도 적이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없고요. 그러더라고요. 시야처럼. 심지어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것까지 신비주의적인 어떤 사람인데 영화 중에서 로스트 도터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것도 엘레나 네. 페란테 소설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것도 또 다른 소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 엘레나 페란테의 국제적인 우와. 명성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나의 눈부신 친구가 장대한 소설인데 이것조차도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대하겠어요. 네. 대하 드라마네요. 맞아요. 약간 토지처럼. 토지 같은 느낌. 그리고 드라마는 사운드 트랙이 너무 좋아요. 막스 리히터가 사운드 트랙을 담당했는데 그 비발디의 사계를 편곡을 해서 오프닝 도입부부터 그 사계가 봄이 막 펼쳐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막스 리히터 원곡의 곡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옛날 팝송들 뭐 미나의 네수노 같은 노래, 막 간촌에. 신나는 노래 네. 그런 노래들이 막 흘러나오는데 제가 오늘 약간 그 느낌으로 입은 거예요. 아, 50년대 나폴리 저는 레오나르도 이거 다빈치 느낌? 귀멸의 칼날 제니츠 스타일인데. 축제 세워줘도 못 받는구나. 아니, 다빈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굉장한 과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진정한 천재죠. 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뮤지컬을 한 편 봐가지고 네. 한복 입은 남자를 혹시 아세요? 광고 봤어요 전광판에. 이 한복 입은 남자가 네. 이 원작이 있고요. 네. 요거를 이제 뮤지컬로 바꿔서 진행이 되는 작품인데 그 뇌리에 스치는 게 그 한복 입은 남자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네. 유명하죠. 그 그림이 딱 스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그 그림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빈치를 다룬 콘텐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게 다빈치가 그 작품에 들어가요. 음. 여기서 말하는 한복 입은 남자의 주인공은 장영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 우리나라의 장영실. 대선배님이시죠. 네. 네, 근데 그러네요. 우리 선배님 장영실 선배님 나오는 작품인데 네. 네. 장영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대상으로 서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네. 실제 본인도 출신 자체가 출신이 굉장히 그렇죠. 낮은 위치였고 근데 이게 이제 세종대왕과 연결이 되면서 기가 막히게 꽃을 피다가 갑자기 역사에 사라집니다. 네. 이제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의문을 품은 누군가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창작을 한 거예요. 아, 네, 저는 이걸 보고 네. 실화인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모르는 만들어서. 역사의 페이지인가? 이게 들 정도로 과거와 현재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너무 재밌고 기가 막힌 형태로 장영실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결이 돼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나이, 시대, 시기를 엮어가지고 피렌체와 이 조선 시대를 연결하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작품에 등장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곡도 너무 좋아서 저는 보다 약간 눈물도 좀 흘렸어요. 이런 네. 우리나라 착지작극이 요즘에 우리나라 뮤지컬도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뭐 어쩌면 해피엔딩처럼 이탈리아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진출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거 다빈치의 만약에 나라로. 세계로 나가도 그럴 수 있죠. 외국 분들이 네. 야 이거 상상인데 기가 막히다 할 정도로 여기 이제 네. 저랑 동갑내기 배우인 이규영 배우가 나오고 박은태 배우님이 장현실 역을 하셨는데 저는 신성록 배우님 거를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연기도 잘하고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정말 몰입해서 보고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음식을 주제로 했을 때 제가 스탠리 투츠라는 배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네. 그 스탠리 투츠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이젤 역할로 나오고 최근에는 콘클라베에서 또 존재감을 그러네요. 입증을 했죠. 조금 있으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도 투, 나오잖아요. 맞아. 예, 거기에도 또 나오실 어. 분인데 이분이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고 이탈리아의 뿌리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세요.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손맛이 좋으셨대요. 손재주가. 그래서 가끔 이제 어머니 레시피다 이러면서 막 요리하고 이러는데 예전에 제가 이분이 이탈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미식기행을 하는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다 이러고 소개를 했었는데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를 했죠. 아, 그 사이 보셨군요. 네, 투치 인 이탈리아라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를 했고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해외 서점에 깔려 있더라고요. 테이스트라는 그 자서전 같은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의 메시지가 음식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내 삶의 전부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구강암에 걸리셔요. 그래서 모든 미각을 상실하고 배에 튜브를 꽂아서 튜브로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이 미각을 잃어버렸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리가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팔로워가 613만 명이 넘는데 죄다 요리하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셀카로 찍을 때도 있지만 아내분이 찍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요리를 하기 전에 rolling? 그럼 yes. 아, 도냐고. 돌아가고 있어? yes.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항상 찍는 건데도 약간 그거를 본인의 그 타이틀처럼, 시그니처처럼. 네, 시그니처처럼.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런던에서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따뜻한 영상들 많이 올려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CNN에서만 볼 수 있을 때 소개했을 때 조금 죄송했는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편하게 볼 수 있다. 소개해드릴게요. 요리 관련된 이야기 하시니까 이탈리아 요리 관련된 영화가 하나 떠오릅니다. 빅나이트라는 영화 혹시 스탠리 투츠가 감독했어요. 아 그래요? 네, 공동 감독도 감독. 하고 주연도 하고. 되게 대표작이잖아요. 그렇구나. 저는 이걸 모르고 봤는데 네. 그 한 형제 셰프가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 한 명은 굉장한 어떤 자기의 철학이 확고하고 좀 이상이 있죠. 어떤 전통에 네. 입각하고. 근데 누군가는 이 신념보다 중요한 게 현실이다. 네. 요 두 형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둘이 이제 같은 주방에서 서로 이제 대립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손님은 좀 적고 평가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가 인근의 옆집에 아주 대중적인 레스토랑이 등장을 하면서 아 이제 우리는 어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해서 정말 이 모든 걸 건 한 번에 빅나이트. 식사 빅나이트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요게 가수들 막 네. 섭외해서. 그렇죠. 이제 모든 걸 걸고 자신들의 방식을 다 총동원해서 어떤 대결을 하는 건데 요게 어떤 드라마틱 사건들이 막 쌓이는 영화가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건 되게 작은 사건, 조금 침묵, 요리하는 소리, 대화 이런 걸로 이제 끌고 가니까 굉장히 소소한 느낌이었어요. 영화 자체는. 그런데 마지막으로 느낀 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이 감독님은 그냥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 걸 좀 느꼈던 영화입니다 저에게는. 네. 여기 등장하는 형제가 첫째는 프리모, 둘째는 세컨도. 세컨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 첫째라고 그대로. 이름 짓고 둘째는 둘째라고 이름을 그렇죠. 지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스타일 좀 있었잖아요. 막둥이 뭐. 네. 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이탈리아 하면 스파게티가 떠오르기 때문에 스파게티, 파스타 속 과학 이야기를 하려고 네. 요 영화를 또 가져온 겁니다. 네. 네, 파스타 같은 경우가 진짜 파스타의 과학이에요. 과학. 예. 진짜 과학인 게 그쵸. 면의 이 어떤 표면적 대 부피 비의 상관관계 네. 이런 것들을 딱 고려해서
최적의 파스타 면과 이 소스의 궁합과 완성된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탈리아에서는. 네. 뭐 예를 들어서 푸실리면 같은 경우가 네.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네. 네. 라사 모양, 라사형. 네. 요것도 아르키메데스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오. 네. 아르키메데스의 나사의 원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사를 처음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설이 있는데 네. 아르키메데스가 양수용 나사를 통해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리는 방식을 선보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네. 아르키메데스가 아마도 이 나사의 어떤 원조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푸실리면 같은 경우가 양수용 나사 네네네. 느낌으로 소스를 돌리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네, 올려주는 거죠. 네. 네, 물론 이제 원리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돌아가는 이 면 때문에 소스가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맛있게 된다. 그래서 이 파스타와 관련된 과학을 또 알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파스타의 기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와. 이거 표지가 기가 막혀요. 네. 파스타 모양 진짜 다양하잖아요. 진짜 다양하잖아요. 네. 이탈리아에 파스타만 300종이 넘습니다. 이 영국의 북 디자이너 이 카즈 hil드 브란드라는 분이 네. 이상적인 파스타 면과 소스를 찾는 이탈리아인들을 보고 네. 무려 5년 동안 최상의 조합을 찾아서 계속 고민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책 표지가 지금 흑백의 기하학적인 문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를 어떻게 이 표지를 그리게 됐냐면 배관 설계도를 보다가 이 배관 설계도가 어쩌면 파스타를 보여주기 제일 좋은 형태인 것 같다. 와. 느낌이 약간 배관 설계도 같죠. 공저자로 제이콥 케네디라는 영국의 유명 셰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파스타에 오, 대한 네. 숨겨진 미스테리 하나를 좀 설명드리려고 네네. 실험을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실험 같은 거 합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과학자 중 한 분인 이 리처드 파인만. 네. 친구랑 파스타를 해 먹으려고 부엌에서 스파게티를 좀 부러뜨려 넣어야겠다 하다가 확인한 현상이에요. 뭘 부러뜨려요? 이거를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되게 쉽게 부러지잖아요. 네, 한번 이렇게 부러뜨려. 끝을 잡고 그때는 잘 세 조각으로 부러지죠. 네. 모든 파스타면은 그래요? 끝을 잡고 부러뜨리면 세 조각을 했는데요. 무조건 세 조각으로 해요. 해보세요. 힘을 줘보시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해도 무조건 세네 조각이 나요. 네 조각으로 만들고 해야 말 거야. 아니, 두 조각, 두 아니, 조각을. 두 조각 나는데? 아이 그거 아이, 뭐 이건 꼼수고요. 왜 두 조각이 안 될까? 두 조각. 절대 안 되네. 난 한 번도 안 돼. 또 두 조각이야 또. 아니 파인머 왜 이게 그러는 사자 아니야 사자. 왜 그러시는 거지? 네, 난 지금 이상한 거 안 아니, 했잖아. 형님 이제 근데 보통 이래. 나는 계속 세 조각이에요. 보통 이래. 네.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계속 세네 조각이 나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세 조각을 못 하겠어. 이게 뭐야? 야, 이게 어떻게 부러뜨리냐는데 끝을 잡고 부러뜨리면 두 조각이 아니라 세네 조각이 날까 이거를 근데 과학자 둘이 계속 씨름하면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2005년 프랑스 연구진이 원인을 규명합니다. 오. 네. 네. 부러지는 순간에 얘가 휘어진 형태에서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진동을 해요. 그 진동하는 에너지가 부러지는 순간에 다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그 힘 때문에 다른 한쪽마저 같이 부러져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시간이 꽤 지난 2018년도에 MIT 수학자들이 와. 고민을 해요. 이거를 비틀어 비틀었어요? 비틀어서 진짜요? 네, 와. 보세요. 정말 부러지는 순간에 힘이 전달이 되는 반동 효과가 있는데 꽂잖아요. 네. 그러면 꼬인 거를 푸는데 그 에너지를 써요. 음? 네, 그래갖고 끊어버리는 힘이 사라지는 거죠. 요걸 알아내서 건축이라든지 그 생각했어요. 예, 다리, 그쵸. 교각. 건설 관련돼서 적용하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됐다고 이건 뭐 해요. 거의 이그노벨 상감 아니에요? 이것도 또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야. 아르키메데스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어요. 아르키메데스가 태어난 곳 바로 시칠리아의 시라쿠스. 시칠리아의 남동쪽 이오니아 해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해안 도시인데 근데 그 시라쿠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바로 말레나죠. 네, 말레나 모니카 벨루치가 나오는 말레나를 보면 네. 오르티지아에 대성당이 있는데 햇빛이 지중해성 그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하얀 대성당 건물 앞에 또각또각 보드를 신고 말레나가 걸어오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조용해지면서 숨죽이면서 아래부터 위로 훑고 남자들은 막 욕망의 맞아. 대상으로 쳐다보고 여자들은 질투의 대상으로 쳐다보잖아요. 일단 너무나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들도 막 루머를 만들어내고 남자들도 아내들 눈치를 보느라 이 여자한테 막 일자리도 못 주고 해서 굉장히 기고하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오해들이 풀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13살 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영화인데 얼마나 그 군중이 폭력적일 수 있는지 집단의 폭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죠. 빅나이트가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올해 넷플릭스에 오리지널로 나온 영화가 있는데 논나라는 제목이에요. 논나? 논나는 할머니잖아요. 네. 뭐냐면 뉴욕에 사는 한 남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남기신 작은 유산과 플러스로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서 네. 식당 하나를 인수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엄마를 기리기 위해서 거기에 식당을 오픈을 새로 해요. 에노테카 마리아라고 하는 식당을 오픈을 하는데 우리네 할머니들을 내가 한번 섭외를 해보자. 이래서 엄마 머리 해주던 미용사, 또 엄마의 오랜 친구분도 이제 같이 하자고 설득을 하고 뭐 전직 수녀님도 오시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합류를 해서 식당을 개업을 하게 되는데 네. 할머니들이 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스타일도 다르고 막 처음엔 티격태격해요. 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칼질을 하니? 넌 어떻게 그걸 먼저 삶니? 막 이러면서 그런 다소의 역경은 있지만 어떻게든 잘 극복을 해서 훈훈하게 식당을 론칭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아무 정보 없이 봤다가 끝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짠하게 막 눈물까지 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음악이 사운드 트랙이 잔잔하고 나른한 그런 이탈리아식 음악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게 실화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모델들도 실제 나오나요? 네, 아. 조 스카라벨라라고 하는 남성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이런 식당을 운영을 했고 지금도 있어요. 네.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면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구글 지도를 펴서 식당에 예, 깃발을 꽂아놓게 돼요. 네. 뭐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뉴욕을 가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영화고요. 예약이 한 2035년까지 밀려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약간 생긴 건 인테리어는 조금 바뀌었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논나 아주 재밌는 영화고요. 갑자기 생각난 또 우리 유튜버 밀라논나 유튜버신데 1952년생이세요.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세요. 아, 그래서 밀라노나? 네, 밀라노에서 아주 이른 시절에 유학을 하고 오신 장, 영자, 숙자 선생님 되시겠고요. 이른 시기에 이제 패션의 도시에서 엄청 스타일리시하니까 공부하고 오셨고 패션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오래된 뭐 주얼리라든가 오래된 의상이라든가 가방 이런 게 많아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 이런 거를 잘 간직하고 계셔서 그런 물건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 즐겨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네. 가끔 아드님도 나와서 아드님도 인기를 꽤 끄셨고 아드님도 굉장히 훤칠하실 것 같다 느낌. 우와! 아드님 해주시는 너무 잘생겼는데? 아드님 나온 편이 조회수가 엄청 나왔을 거예요. 매주 저렇게 업로드하시면 건강은 괜찮으시려나 걱정이 에너지를 되는데 많이 쓰는 일이니까. 네, 또 쉬어가면서 방송을 계속 하셔서 네. 네,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밀라노 또 이야기 하시니까 밀라노 하면 떠오르는 영화 있잖아요. 네. 밀라노 올림픽 말고요? 아니요. I am love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틸다 스윈튼 나온 그쵸? 봤어요. 사실 와. 이제 루카 구아다니노가 만든 영화인데 구아다니노 하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는 Call Me Call Me by by Your Your Name이죠. 아. 근데 저는 I am love를 훨씬 더 좋아해요. 어, 영화를 보면 러시아 여성인데 이 여성이 사실 이제 이탈리아에 굉장히 부유한 그런 그 재벌 가문에 시집을 오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천하의 틸다 스윈튼이 계속 나오는데도 잘 안 보여요. 계속 나오는데도. 왜냐하면 사실상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무존재가 존재인 것 같은 느낌으로 그 집안의 용해가 되어서 자기 개성도 없고 죽은 듯이 지내는 그런 여자의 삶을 초반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아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 아들과 관련돼서 아들의 굉장히 친한 친구랑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그 요리사잖아요. 네, 요리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리 영화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리사인 그 친구의 아들이 집에 와서 새우 요리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 장면을 찍은 거 보면 나머지 여자들은 다 무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틸다 스윈턴만 빨간색 옷을 입고 있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빨간 새우를 입에 넣어서 먹어요. 근데 먹는 순간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이걸 또 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약간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표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사실상 배드신이에요. 새우를 먹는 장면이.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영화에서 표현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놀랍고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사실 있죠. 뭐 이렇게 둘이 러브라인이 생기나 보다라는 거 그냥 알고 나면 너무 싱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친구가 어디 산속 같은 데 산에 살아요. 살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가 이 상류층의 여자가
그걸 찾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한계령 같은 거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게 영화적으로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길에 들어섰다, 그쵸. 도착했다, 1초면 되거든요. 생략하기 좋죠. 네. 근데 이 영화는 그걸 몇 분 동안에 걸쳐 보여줘요. 네. 왜냐하면 그 산에 올라갈 때 그 수고스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본인이 느끼는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임. 사랑의 서스펜스 같은 거를 이 영화의 느끼는 사랑은 항상 높은 데 있어요. 그게 두오모든 산 위든. 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키스를 하든 관계를 갖든 할 때는 항상 문은 열려 있고 광량은 엄청나요. 맞아요. 근데 집에 가서 남편을 만나면 어두워. 항상 어둡고 지하고 1층이고 뭐 이래요. 문은 닫혀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비가 되는 건데 처음으로 그렇게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남자랑 처음으로 키스를 할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와, 드디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구나 라고 할 때 키스하는 장면을 포커스 아웃을 시켜요.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키스 같은데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바로 끊어요, 화면을. 그럼 관객 입장에선 사실은 그 다음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인 사랑이니까.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여자가 집에 급하게 들어와서 변기에 앉아요. 앉은 다음에 틸다 스윈튼이 자기 입을 막고 웃어요. 어떻게 잘 보면 만들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이 교감하는 그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그 장면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의 심리적인 혹은 남긴 파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두 사람이 키스하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혹은 뭐 관계를 갖는 장면을 보여준다고 쳐봐요. 그럼 돌아와서 입을 막고 웃으면 그게 그 효과가 없거든요. 상상을 못하죠. 그 부분을 이미 다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본 거야? 키스한 거야? 라고 했는데 그녀가 돌아와서 그런 더군다나 굉장히 생리적인 흐트러짐이라고는 없는 그렇죠. 굉장히 세련되고 말끔한 차림으로 그냥 머리카락 한 올 새어나올 거 없이 그런 차림이었던 여자가 갑자기 크 이런다는 게 뭐 밀라노의 두오모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뭐 두오모 대성당은 도시마다 있는 거잖아요. 뭐 영화 속 두오모 중에 제일 유명한 걸 꼽으라면 피렌체의 두오모, 냉정과 열정 사이를 꼽을 수 그러네요. 있겠고 네. 베로나와 시에나가 나오는 레터스 투 줄리엣. 네. 베로나가 뭐 로미오와 줄리엣 도시니까. 그쵸. 이제 베로나에 가면 줄리엣의 집이 있잖아요. 줄리엣의 발코니도 있고 그 앞에 이제 동상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돌담 같은 거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스티커. 러브레터를 너무 남겨요. 붙여놓죠. 근데 이 주인공 소피가 작가 지망생인데 네.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연기를 했는데 약혼남이 있어서 약혼남이 셰프고 식당을 오픈하려고 거래처랑 좀 만남을 하려고 이제 이탈리아로 출장을 와서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이제 소피는 당신은 일 봐라 나 혼자 관광하겠다 이러고 줄리엣의 집에 가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편지들을 다 떼어다가 수거를 해다가 어떤 아줌마들이 한 곳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그러겠죠. 봤더니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들이 그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도 작가 지망생이니까 나도 같이 돕겠다 해서 해주다가 어느 날 아주 깊숙한 빈틈에 50년 전에 누가 남기고 간 쪽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50년 전에 쓴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답장을 해줬어요. 시간 여행물입니까? 시간 여행물 아니에요. 현재예요. 그 답장을 받은 그 수신인의 남자 손자가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쓴 편지였는데 네. 그거에 이 소피가 답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50년 전에 헤어졌던 사랑하는 남자한테 쓴 편지였고 로렌조라는 남자인데 그래서 결국 이 세 명이서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로렌조 할아버지를 찾아서 떠나는 이야기예요. 만나게 해주자. 네, 근데 로렌조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고 그러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로렌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로렌조를 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영화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처음 시작은 베로나였고 중간에 이 로렌조를 만나려면은 막 전국을 다 뒤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에나에도 오게 되는데 그 시에나에 너무 유명한 붉은색 벽돌로 된 캄포 광장에 오게 되고 꽁냥꽁냥 하게 돼요. 그치 또 세대가 네. 맞죠 또. 근데 이 캄포 광장이 바로 이제 얼마 전 이 사람 통역되나요? 그래서 포스터의 촬영지였죠. 야. 배경으로 쓰였던 곳이고 뭐 부채꼴이라고도 하고 조개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기울어진 경사면 위에 생긴 광장이고요. 높이 솟은 거는 이제 지금 시청으로 쓰이고 있는 푸블리코 궁이에요. 거기서 이제 웨딩 사진 찍고 막 꼬마애들 화동들 예쁜 드레스 입고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시칠리아 남쪽 얘기했고 나폴리도 남쪽이었고 피렌체 중부로 올라갔고 뭐 동쪽으로 가보게 되면 바로 베니스로? 베네치아, 네. 베니스. 네. 처음 베네치아 갔을 때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 가보면 베네치아라는 데 압도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도 그런 도시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무슨 뭐 중국의 베네치아니 무슨 호주의 베네치아니 이런 그 지역들이 있어도 그쵸. 가도 그 느낌이 전혀 안 나고요. 정말 베네치아는 고유한 딱 베네치아죠.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에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가게 되는 것이 산마르코 광장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 산마르코 광장을 제가 갔을 때 일단 태양이 너무 뜨겁게 이제 내리쬐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름이 하나도 없고요. 아이들이 계속 그 비둘기떼를 날리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는데 비둘기 푸트득 소리가 나고 또 그렇게 옆에 그 광장 옆에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일종의 노천 카페들이 있는데 거기에 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하필이면 무슨 음악이 나오냐면 그 모베터 블루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네. 라라라라라 이렇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따따따 따라라라라 이거 하는 거. 바로 이거. 근데 이걸 딱 듣는데 아이 웃음소리 들리죠. 비둘기 푸드덕 소리 들리죠. 아름답죠. 모베터 블루스 들으죠. 고개를 돌리면 곤돌라의 연인이 있죠. 듣는데 와, 영화네 영화. 이건 진짜 낭만 자체는 달콤한 세상에 인생.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것도 이제 베네치아를 안 가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도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만큼이나 가보시라고 너무 유명하지만 권해드릴 수 있고요. 근데 그 베네치아를 이제 무대로 삼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네. 베니스에서 죽다 혹은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원래는 이제 토마스만의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소설 속에서는 작가가 주인공인데 아센 네. 바흐라는 사람인데 영화에서는 그것을 음악가로 바꿨어요.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음악가로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취하기 위해서 베니스를 찾은 거예요. 도착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쾌한 경험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짐을 날라주는 사람, 그다음 배를 태워주는 사람,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비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치게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즐기러 오고 쉬러 왔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일도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너무 아름다운 소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15살짜리 소년. 극 중에서 14살인가 15살인데요. 폴란드에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거예요.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그 소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절대적인 어떤 미의 화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일정 내내 소년만 따라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소년은 너무 젊은 15살, 14살이잖아요. 자기는 초로의 신사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하얗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년을 의식해서 소년이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발소에 가서 염색을 해요.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심지어는 땀을 흘리는데 막 그 염색 때문에 검은 막 땀이 흘러내리고 이런 것까지 영화가 다 보여줘요. 그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딸기를 먹을 때도 딸기 하나를 딱 먹어요. 그리고 냅킨으로 닦아요. 딸기 먹었다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극 중에 나오는데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이성이지. 쉽게 변하는 감정 같은 것에 몰입해서 예술을 만들면 가짜 예술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처음 보는 이것 때문에 감정이 송두리째 휘둘리게 되고 완전히 소년한테 빠지는데 말도 못 붙여요. 근데 이 도시를 콜레라가 갑자기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 당국에서도 빨리빨리 피신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다 이 베니스에서 떠나요. 막 서둘러서. 근데 이 사람은 안 가요. 계속 핑계를 대고 그러다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콜레라에 걸리게 되니까. 그래서 가방을 챙기고 딱 그 항구로 가서 떠나려고 하는데 가방이 늦게 도착하고 제대로 안 도착하고 하니까 가방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떠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화를 내고 돌아서면서 웃어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그 소년을 볼 수 합시오를 볼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렇고 이제 돌아가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끝까지 말해도 돼요. 제목이 스포일러잖아. 죽음. 베니스에서 죽다는데 안 죽었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베니스에서 죽는군요. 죽어요. 죽는 게 영화의 라스트 씬이고 뭐 애초에부터 제목이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몰입일 수도 있고 그건 미에 대한 어떤 탐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평생 몰랐던 감정적으로 눈을 뜨는 걸 수도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는 걸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무슨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할 때 그 죽음에 대한 욕망이 타나토스가 있고 또 그다음에 육체나 사랑에 대한 욕망인 에로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겹치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 베니스에서 죽다가 탁월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저는 이 소설도 소설이지만 영화를 보면 이 미소년 정말 이 음악가를 병들게 하는 엄청난 아름다움을 지닌 소년을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비스콘티 감독이 전 세계에서 오디션을 봤는데 한 명의 소년을 보고 완전 원작 그대로다. 얘다 해서 바로 캐스팅을 했어요. 누구예요? 비오른 안데르센? 비오른 안드레센. 연기력은 되나요? 일단 대사가 거의 없고요. 첫 아 그래요? 네.
출연작이고 이게 영화 이전에 출연한 적이 없어요. 네, 거의. 그때 정말 15살이었고 이렇게 와. 금발머리에 꼭 여성같이 이렇게 꽃미남 같이 생겼는데 그냥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오디션을 봐가지고 이 작품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이렇게 배우가 되겠다고 원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너무 전 세계인들이 본인의 겉모습에만 열광을 하니까 내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를 낳았을 때 미혼모였고 친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아이고. 나중에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살해된 채 발견이 됐나? 그런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고 할머니는 이 아이의 어떤 내면의 정서 같은 걸 보살피지 않고 그냥 손자가 너무 이걸로 잘생겼으니까 돈벌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아. 막 아이가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데도 그냥 강행시키고 아이고. 그리고 비스콘티 감독이 약간 좀 뭐 상의를 벗어봐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비스콘티 감독이 정말 자신의 트로피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년을 내가 발굴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데리고 다니고 이제 일본이 미소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베르사유의 장미를 쓴 만화가가 오스카를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 이 사람을 네. 모델로 써서 이렇게 그리기도 했는데 돌아가시기. 아니 되게 일찍은 최근에. 아니에요. 오시고 올해 눈치챌 10월에.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분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노인이 돼서 네. 나와요.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네. 출연하신 모습이 우리가 예전에 오컬트를 주제로 했을 때 미드소마라는 영화 다뤘었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기 할아버지 진짜 충격적인 장면 네, 있죠. 네. 우리 다 막 경악하는. 절벽과 너무 깜짝 관련된. 놀란. 네. 거기 이렇게 머리 긴 백발의 그분이 할아버지 그분이에요. 뛰어내리시는 분. 네. 그분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어쩐지 안 돼. 연세가 있으신데 고우시더라고. 한 가지로만 배우가 또 특정한 인상으로 더군다나 너무 어린 나이에 자리매김됐다는 맞아, 것도 맞아. 결코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자아가 채 형성되기 전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복잡한 어떤 삶이겠네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싶게 만들 만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그래도 고전이지만 언급은 해야겠죠? 로마의 휴일? 뭐 아직도 제일 유명한 국제적으로 영화는 그죠? 로마의 휴일인 것 네. 같아요. 로마를 배경으로. 우리가 거짓말 주제로 했을 때 진실의 입 관련된 에피소드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엔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로마의 휴일이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영화를 노팅힐의 보면 엔딩이 로마의 휴일 엔딩을 패러디한 겁니다. 노팅힐에서 보면 기자회견 하잖아요. 근데 로마의 휴일에서도 마지막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노팅힐은 해피엔딩이잖아. 근데 로마의 휴일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앤 공주가 여러 국가를 순방을 하고 있었는데 틈새가 없는 그런 일정에 답답해서 일탈을 감행을 하죠. 자유분방하게 길거리를 활보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수면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잠이 들어요. 깜빡. 그리고 길거리에서 잠이 든 앤 공주를 우연히 이탈리아로 파견 나온 미국 기자 그레고리 팩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길거리에 그냥 길바닥에 눕혀놓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재워주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미디어가 발달할 때가 아니어서 앤 공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앤 공주였네라는 걸 알게 되고 특종이다. 내가 사진 기자 불러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특종을 터뜨려야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데 사실 앤이랑 하루를 이렇게 관광을 하고 이러면서 정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 특종 취소하고 사진 찍었던 것도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또 마음을 바꾸게 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스포일이지만 사실 뭐 우리가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배경을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 건축물들 여기서 베스파. 둘이 같이 베스파를 타고 막 콜로세움 앞으로 지나가고 포로 로마노 앞으로 지나가고 스페인 광장에 앉아서 젤라또를 먹고 이러는데 2019년부터는 스페인 광장에서 젤라또를 주식하는 게 금지가 됐죠. 아 그래요? 진짜로? 이게 굉장히 오, 오래된 몰랐어요. 얘기인데 오.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먹는 장면이 유명하니까 다 너도 나도 거기서 젤라또를 먹어서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더럽혀진 거예요. 막 흘리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관광 올라가요, 경찰이 거기?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있죠. 계도하고 다니더라고요. 빡빡하다. 로마 이야기 하시니까 로마는 뭐 사실은 제국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이 로마를 이제 은유로서 베니스랑 비유를 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은 그레이트 뷰티예요. 예. 위대한 아름다움이에요. 어떤 남자인데 65살의 남자인데 이 남자는 지금 언론인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셀러브리티예요. 그런데 40년 전에 엄청나게 훌륭한 걸작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소설을 쓴 적이 없어요. 40년간 그러면. 80년간. 와.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이제 언론인으로 성공했겠죠. 근데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권태와 공허와 이런 게 차 있는 거야. 허무와. 고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나폴리 출신의 사람이고 지금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나폴리 시절에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첫사랑의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 생일 직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린 시절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로마 곳곳을 다니고 뒷부분에 가면 나폴리까지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이 남자의 어떤 마음의 궤적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 로마와 나폴리가 이제 너무 대비가 돼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만든 이 감독이 이제 파울로 소렌티노라는 감독이 나폴리 출신이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폴리는 첫사랑, 이상, 순수했던 것 그렇지만 지금은 망실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은유예요. 그 영화 속에서 로마는 화려하고 떠들썩하고 활기에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죽어 있는 것, 곧 죽어갈 것의 상징이거든요. 이런 세계에서 사실은 이 두 도시를 이 남자의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서 뭐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진정한 아름다움 무엇인가 등등까지 영화의 제일 유명한 장면은 홍학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어떤 수녀님이 나오는데 수녀님이 104살이에요. 104세인 수녀가 당신 왜 옛날에 소설 그렇게 훌륭한 걸 쓰고 요즘 안 써? 이렇게 물어보니까 위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해서 못 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직후에 수녀님이 홍학들이 날아서 앉아있는데 거기다 대고 입김을 후 불어요. 그 순간 황혼에 이 수많은 홍학들이 날아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발견하기 어렵거나 서로 발견했다 할지라도 단숨에 금방 지어져 버릴 황혼 속에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레이트 뷰티를 예찰하기 위한 영화가 아니고요. 그레이트 뷰티를 제대로 잡거나 연장시키거나 손에 쥘 수 없는 인간의 부박함에 관한 영화이고 부박함. 겉으로는 굉장히 유식한 척하고 젠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문화예술을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인용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빈 껍데기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 탄식하는 영화.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영화 보지 않고 모범생 같아. 이제 영화 평론하는. 네, 교사가 이렇게 오늘 강의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맨 앞에서 똘망똘망 듣고 있던 반장이. 근데 어쩌면 이제 이 이탈리아가 그만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네. 이걸 저도 이제 가서 느꼈기 때문에 네.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파스타처럼 길고 에스프레소처럼 진했던 이탈리아 이야기였습니다. 참 역사, 영화, 또 과학까지 저희가 한 접시에 담아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컨텐츠와 정보들 더보기란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6 론칭한 지 좀 됐는데 아직도 론칭 이벤트 참여 안 하신 분들은요. 트라이브 앱 들어가셔서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하고 계시다는 것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라이프 플러스 TV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오, grazie mille. 감사합니다. 제가 ci 번역해 드린 vediamo. 거예요. 안녕. 좋은 리더란, 바람직한 리더십이란 우리끼리 반장을 뽑아보는 거 어떨까요? 진작에 하는 하나씩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왜 섞어야죠 이거? 야, 선거는 손맛이라니까. 다들 소매 걷어요.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모탄이라는 나쁜 리더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의 어떤 인물이. 기수신 장군. 그러니까요. 네. 김훈 작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삶의 벌판을 헤맸지만 깨끗이 털어내고 보여주는 맨발을 김훈 작가의 문장과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특성이 굉장히 잘 결합된 리더십의 표본 아닐까? 해외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위인 처칠. 말씀해 보시죠. 그분은 훌륭하신 분. 아니 지금 무슨 아, 인치 정말 게임 하는 줄 알았어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하죠?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예.